그럼 그쪽이 책임지실 건가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호의로 시작했던 일이 언제부터 계산이 되었는지 아무도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죠. 병원 앞 조용하던 아침은 그 한마디로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고마움 대신 따져 묻는 눈빛, 배려 대신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 그동안 아무 말 없이 태워드렸던 수많은 날들이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넘어질까 조심했던 순간들, 문을 닫아주며 잡아줬던 손, 말없이 흘려보냈던 작은 불편들까지. 그 모든 게 단숨에 다른 의미로 바뀌는 데에는 단 한 문장이면 충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누군가는 마음을 지켜야 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정희는 눈을 떴습니다. 사실 요즘은 알람 소리를 듣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죠. 손목을 돌려보니 뻐근한 게 어제 김치통을 너무 많이 옮긴 탓이었습니다. 정희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허리를 천천히 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65살의 아침은 이렇게 조용한 통증과 함께 시작됩니다. 부엌으로 나가니 손주 민준이가 벌써 식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교복 셔츠 단추를 성의 없이 채운 채 고개를 푹 숙이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아침은 먹고 가야지. 할머니, 저 진짜 배 안 고파요. 정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듣지 않을 걸 알았으니까요. 대신 우유 한 팩을 테이블 위에 툭 놓아줬어요. 민준이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우유만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아, 우산. 비 안 와요. 일기예보에 오후에 온다고 했어. 에이, 괜찮아요. 민준이는 신발을 질질 끌며 신더니 그대로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정희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저 녀석 비 맞고 감기 걸리면 그때 가서 또 할머니 탓하겠지.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키우는 건 다 그런 거니까요. 정희는 손목에 파스를 한 장 더 붙이고 장갑을 꺼냈습니다. 오늘도 시장 가는 날이었어요. 반찬 가게를 운영한 지 벌써 10년째였습니다. 허리도 무릎도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이 일만큼은 놓고 싶지 않았어요. 정희에게 가게는 단순한 생계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증거 같은 거였죠. 오전 8시 반 정희는 시장에서 산 무거운 장바구니 2개를 들고 아파트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이미 한 분이 서 계셨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흰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연한 베이지색 바람막이를 입고 계셨죠. 한 손에는 지팡이, 다른 손에는 커다란 병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정희는 재빨리 한 손으로 문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먼저 타세요. 할머니는 잠깐 정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고마워요. 목소리가 참 낮았습니다. 기운이 없다기보다는 오랫동안 혼자 말하는데 익숙해진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정희는 장바구니를 들고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할머니가 5층 버튼을 눌렀고 정희는 12층을 눌렀죠.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힐끗 할머니를 보았어요. 병원 봉투가 꽤 두꺼웠습니다. 엑스레이 필름 같은 것도 보였고요. 무릎인가 허리인가. 아무튼 어디가 안 좋으신 게 분명했습니다. 병원 가세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무릎이요. 아이고, 무릎은 정말 불편하시겠어요. 뭐, 나이 들면 다 그렇죠.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5층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내렸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정희는 할머니가 복도를 천천히, 정말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등이 조금 굽어 있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정희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일 같지 않았거든요. 사흘 뒤 비가 내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억수같이요. 정희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신호 대기 중에 앞유리를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정희는 와이퍼를 최대로 올렸습니다.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다가 다시 맑아지기를 반복했죠. 아파트 단지 입구를 지나는데 정희는 익숙한 실루엣을 봤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는 사람, 베이지색 바람막이, 지팡이, 바로 며칠 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였어요. 정희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냥 지나칠까? 아니면? 차는 이미 속도를 줄이고 있었어요. 정희 자신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았던 겁니다. 창문을 내렸습니다. 빗물이 차 안으로 튀어들어왔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희를 알아보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아, 저번에 병원 가시는 거예요? 태워드릴까요? 할머니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사양하려는 듯 손을 저었지만 빗소리가 너무 커서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정희는 조수석 문을 안쪽에서 열어줬습니다. 타세요. 같은 방향이에요. 할머니는 천천히 차에 올랐습니다. 지팡이를 접고 병원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정희는 히터를 켰어요. 차 안이 금세 따뜻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저도 어차피 가는 길인걸요. 라디오에서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정희는 볼륨을 조금 낮췄어요. 할머니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고 할머니의 옆얼굴이 그 물줄기에 반쯤 가려져 있었어요. 병원이 어디세요? 성모병원이요. 아, 거기 멀지 않네요.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정희는 할머니에게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혼자 사시는 건지, 가족은 있는지, 무릎은 많이 아픈지.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괜히 참견처럼 들릴까 봐요.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희는 차를 세우고 할머니가 내리는 걸 기다렸어요. 할머니는 지팡이를 펴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죠. 다음엔 택시 타세요. 이렇게 기다리시면 안 돼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오늘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희는 할머니가 병원 입구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백미러로 지켜봤어요.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문 앞에서 잠깐 멈춰서더니 뒤를 돌아봤어요. 입모양으로 뭔가 말하는 것 같았지만 정확히 들리진 않았습니다. 정희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따뜻했어요. 별것도 아닌 일인데 괜히 뿌듯했습니다. 누군가를 도왔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일을 했다는 기분이었죠. 집에 돌아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김치통을 정리하고 내일 팔 반찬을 준비하면서도 정희는 계속 그 할머니 생각을 했어요. 혼자 병원에 가는 뒷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정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손목이 또 아팠지만 오늘은 왠지 덜 아픈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 동안 정희는 3번 더 춘자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우연이었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마주쳤고 춘자는 또 병원 가는 길이었죠. 정희는 자연스럽게 태워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정희가 먼저 알아보고 차를 세웠어요. 세 번째는 춘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오늘도 시간 되세요? 그렇게 반복이 시작됐습니다. 차 안에서의 대화는 처음보다 조금씩 늘어났어요. 춘자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가끔 짧은 문장들을 툭툭 던졌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아들 하나 있는데 바쁘다고 했죠. 손주는 없고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그 말들을 들으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괜히 힘드시겠어요 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은 위로가 아니라 확인처럼 들릴 때가 있으니까요. 어느 날 병원 대기실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춘자가 접수를 하는 동안 정희는 옆에 서서 기다렸어요. 대기 번호표가 나왔고 춘자는 그걸 받아들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희도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았죠. 오래 기다리셔야 하면 어떡해요. 가보세요. 춘자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저도 좀 쉬어야죠. 사실 괜찮지는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열어야 했고 오늘 장본 생선을 손질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일어서지지가 않았습니다. 춘자가 혼자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그냥 가기가 마음에 걸렸던 거죠. 30분쯤 지났을까요? 춘자의 번호가 불렸습니다. 춘자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어요. 정희에게 작게 고개를 숙이고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어요. 벌써 11시가 넘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로 한 시간은 9시 반이었는데 말이죠. 에이, 오늘 하루쯤이야. 정희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고 후진을 하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차에서 내려 살펴보니 조수석 뒷문 아래쪽에 작은 스크래치가 나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긁어보니 페인트가 살짝 벗겨진 게 느껴졌죠. 이게 언제 생긴 거지? 정희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어제? 그제? 아니면 오늘 아침?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며칠 전 춘자를 내려드릴 때였어요. 춘자가 차에서 내리면서 지팡이 끝이 문에 살짝 부딪혔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소리가 났었나? 정희는 확신할 수 없었죠. 설마 그게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춘자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냥 사고였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차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스크래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불편한 기분이었죠.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밥 먹었어요? 응, 먹었어. 근데 오늘 가게 문 안 열었어? 아, 잠깐 일이 있어서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신문을 펼쳤습니다. 정희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한 잔 마셨어요. 그때 남편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요즘 할머니 한 분 자주 태워주더라. 정희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아, 아마 동네에서 봤나 봅니다. 네, 병원 가시는 길에 우연히 만나서요. 좋은 일이지. 근데 조심해. 조심은 뭐려? 남편은 신문을 내려놓고 정희를 바라봤어요.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좋은 일도 좋지만 혹시라도 차 안에서 넘어지거나 다치시면 내가 책임질까봐 걱정돼서 그래. 요즘 세상이 어떤지 알잖아. 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단순히 도와드리는 거였는데 책임이라니. 정희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래도 조심해. 세상이 각박해졌어. 남편의 말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머릿속에서는 계속 맴돌았어요. 책임, 사고, 각박한 세상, 그런 단어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또 춘자를 만났습니다. 이번엔 아파트 입구가 아니라 로비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정희를 보자 춘자가 먼저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오늘도 병원 가시는 거예요? 네, 물리치료 받아야 해서요. 정희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어제 남편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춘자의 얼굴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럼 태워드릴게요. 차 안에서 춘자는 평소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아들 얘기를 꺼냈어요. 우리 아들이 어제 왔었어요. 아, 그래요? 오랜만에 뵌 거예요? 한 달 만에요. 와도 말이 잘 안 통해요. 자기 얘기만 하다가 가더라고요. 춘자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바쁘니까 그러시겠죠. 바쁘긴 뭘 바빠. 그냥 귀찮은 거죠, 엄마가. 춘자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괜히 한 말이 상처가 될까 봐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춘자가 내리려는데 정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기다리지 못할 것 같아요. 가게 문 좀 일찍 열어야 해서요. 춘자는 잠깐 정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택시 타면 되죠. 죄송해요. 뭐려 죄송하긴. 벌써 이렇게 많이 태워주셨는데. 춘자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춘자가 지팡이로 몸을 지탱하며 일어서려다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지팡이 끝이 차문에 부딪혔고 날카로운 소리가 났죠. 아이고. 정희는 깜짝 놀라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춘자는 겨우 중심을 잡고 서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미끄러워서 그랬어요. 춘자는 괜찮다고 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정희는 춘자를 부축해 병원 입구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다시 차로 돌아왔습니다. 차문을 살펴봤습니다. 어제 본 스크래치 바로 옆에 새로운 자국이 하나 더 생겨 있었어요. 이번엔 확실했습니다. 방금 생긴 거였죠.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가 나지는 않았어요. 춘자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차를 몰고 가게로 향하는 길 신호등 앞에 섰을 때 옆 차선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어요. 같은 동네 사는 서미라였습니다. 창문을 내리니 미라가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 요즘 할머니 태워주시더라? 응, 가끔. 조심하세요. 좋은 일도 좋지만 요즘 사람들 마음이 어떤지 몰라요. 또 조심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정희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호가 바뀌고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남편과 저녁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춘자가 차에서 내리다 미끄러진 것, 차문에 자국이 생긴 것, 동네 사람들이 조심하라고 한 것. 남편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만 태워드려. 당신 마음은 알겠는데 나중에 탈 날 수도 있어. 무슨 탈이요? 모르잖아. 다치셨다고 하시면 어떡하려고. 정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춘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혼자 병원 가는 뒷모습, 조심스럽게 감사하다고 말하던 목소리.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닌데.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원래 그런 거니까요. 착한 사람도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뿐이죠.
밤이 깊었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손목이 또 아팠고 허리도 뻐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불편한 건 마음이었어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 처음엔 그냥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별일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차 안에 생긴 스크래치, 주변 사람들의 경고, 남편의 걱정,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정희의 마음에도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선의로 시작한 일인데 왜 이렇게 무거워지는 걸까?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또 춘자를 만나게 될까요? 만난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정희는 답을 찾지 못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희는 춘자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 일부러 시간을 조금 늦추거나 아파트 입구 대신 지하 주차장으로 돌아가거나 했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리진 않더군요. 사흘째 되던 날 정희가 시장 보따리를 들고 로비에 들어서는데 춘자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옆에 서 있었죠. 아, 정희 씨. 춘자가 먼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희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정희 씨, 우리 아들이에요. 도연이. 남자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도 인사를 받았어요. 도연은 정장 차림에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예의 바른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어머니 자주 신세 지신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별일이 아니긴요. 저희 어머니가 정희님 차 타면 참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도연의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편하다는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평가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요즘 허리가 좀 불편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희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허리? 춘자는 무릎 때문에 병원 다니는 거 아니었나요? 허리요? 네, 차 시트가 좀 딱딱해서 그런가 봐요.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니까. 정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차 시트가 딱딱하다고? 그건 정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게다가 지금까지 춘자는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몰랐네요. 할머니 말씀하셨으면. 춘자는 손을 저었어요. 표정이 약간 난처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도연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예요. 어머니, 아프신 건 말씀하셔야죠. 도연은 여전히 부드럽게 웃고 있었지만 정희는 그 미소가 불편했어요. 뭔가 계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탔어요. 정희는 12층을, 춘자와 도연은 5층을 눌렀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도연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정희님, 혹시 오늘 시간 되세요? 어머니 병원 가시는데. 정희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었어요. 확인도 아니었죠. 거의 확정된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어려워요. 가게 문 일찍 열어야 해서요. 아, 그렇군요. 도연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춘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5층에 도착하자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도연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그럼 다음에 부탁드릴게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고 정희는 혼자 남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부탁이라고 했지만 그건 부탁이 아니었어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태도. 그게 정희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12층에 도착해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출근한 뒤였고
민준이는 아직 학교에 있었죠. 정희는 부엌에 보따리를 내려놓고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허리가 불편하다고? 춘자는 무릎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허리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들 앞에서 그런 말을 꺼낸 걸까요? 아니면 도연이 지어낸 말일까요? 정희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춘자를 다시 만나지 않았어요. 일부러 피한 건 아니었지만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정희가 가게 문을 닫고 차에 올라타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정희님, 저 춘자 아들 도연입니다. 정희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도연이 어떻게 정희 번호를 알았을까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가 오늘 병원 가시는데 제가 급한 회의가 있어서요. 혹시 시간 되시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희는 손에 든 차키를 꽉 쥐었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안 됐어요. 민준이 학원 끝나는 시간에 데리러 가기로 약속했거든요. 죄송한데요. 오늘은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손주 학원 데리러 가야 해서요. 아, 그렇군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혼자 가시기엔 무릎이 너무 안 좋으셔서요. 택시 타시면 내리실 때도 힘드시고. 정희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모시면 되지. 왜 남한테 맡기려고 하는 거죠? 그럼 아드님이 모시면 되잖아요. 정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회의가 정말 중요해서요. 미룰 수가 없어요. 저도 손주 데리러 가는 게 중요해요. 그건, 그렇죠. 죄송합니다. 도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희는 평생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것도 거절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절해야만 했어요. 차를 몰고 민준이 학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이가 가방을 메고 나왔어요. 차에 타자마자 투덜댔습니다. 할머니, 늦었잖아요. 미안, 가게 일이 좀 늦어져서. 민준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정희는 민준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사는 건가? 춘자를 위해서? 도연을 위해서? 아니면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답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정비소에 들렀어요. 차 점검을 받으려고요. 정비소 사장 태식은 정희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태식은 차를 살펴보다가 조수석 뒷문을 가리켰어요. 여기 스크래치 났네요. 언제 생겼어요? 얼마 전에요. 수리하실 거예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수리를 하자니 돈이 들고 안 하자니 볼 때마다 신경 쓰일 것 같았어요. 일단 그냥 둘게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정희를 보며 말했어요. 차는 문제 없어요. 근데 언니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그래요? 무슨 고민 있으세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태식에게 최근 있었던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춘자를 태워준 것, 도연의 이상한 말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전화까지. 태식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 사람 마음이 문제지 차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좋은 일 하신 건 맞아요. 근데 그 좋은 일 때문에 언니가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식의 말이 맞았어요. 그 집 아들 조심하세요. 제가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아서 아는데
그 사람 모든 책임 남한테 미는 걸로 유명해요. 정희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섬이라도 비슷한 말을 했었죠. 이제 정희도 느끼고 있었어요. 도연이 뭔가 계산하고 있다는 걸요. 그럼 어떡하죠? 선 그으세요. 지금 안 그으면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 태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춘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할머니는 죄가 없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신호등 앞에 멈춰 섰을 때 정희는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주름도 더 깊어진 것 같았죠. 내가 좋은 일을 한 게 맞나? 정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처음엔 분명 좋은 일이었어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나쁠 리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도움이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졌어요. 선의가 아니라 부담이 되어버렸죠.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정희는 엑셀을 밟았어요. 차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여전히 제자리에 멈춰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시동을 끄고 잠시 앉아 있었어요. 어두운 주차장, 조용한 공간. 정희는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어떡하지? 정희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뭔가 바꿔야 한다는 것. 하지만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희는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정희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춘자를 다시 만나게 될까요? 도연이 또 전화를 할까요? 정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토요일 오전 정희는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유난히 피곤했어요. 밤마다 잠을 설쳤거든요. 춘자 생각, 도연 생각, 차 스크래치 생각. 그런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서 김치통을 꺼내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정희는 손을 닫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도연이 서 있었어요. 정희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문을 열자 도연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정희님. 갑자기 찾아뵈어서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정희는 어쩔 수 없이 도연을 거실로 들였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희는 물 한 잔을 내왔습니다. 오늘 어머니 치료 시간이 2시거든요. 제가 급한 업무가 있어서 못 모시고 가게 됐어요. 정희는 물컵을 식탁에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가시면 되잖아요. 예약을 이미 잡아놨어요. 물리치료는 일정대로 받아야 효과가 있다고 해서요.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정희는 그 미소가 불편했어요. 계산된 표정 같았습니다. 죄송한데요. 저도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정희는 최대한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정희님도 아시잖아요. 어머니 무릎이 얼마나 안 좋으신지. 혼자 택시 타고 가시기엔 너무 힘드세요. 그건 알지만. 그리고 요즘 허리도 많이 아프시대요.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또 허리 얘기였어요. 춘자가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도연이 지어낸 걸까요? 아드님이 모시면 되잖아요. 정희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제가 모시고 싶죠. 근데 회사 일이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저도 제 일이 있어요. 반찬 가게는 오늘 하루 안 여셔도 되지 않나요?
정희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반찬 가게는 안 열어도 된다고? 정희에게 가게는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생계였고 자존심이었고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안 열어도 된다니. 제 일도 중요해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정희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할 말이 없네요. 도연이 일어서려는 순간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정희님, 혹시 아세요? 어머니가 차 타고 나면 더 아프시면 그건 운행하신 분 책임도 있지 않나요? 정희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책임? 지금 도연이 뭐라고 한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요. 어머니가 차 안에서 불편해 하신다고 하셔서요. 시트가 딱딱하다고도 하시고 급브레이크 밟으실 때 놀라셨다고도 하시고. 정희는 그날 병원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다른 차가 끼어들어서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춘자가 아야하고 짧게 신음했던 순간. 그때 정희는 연거푸 괜찮으시냐고 물었고 춘자는 괜찮다고 대답했었어요. 그날 할머니가 괜찮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원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괜찮다고 하셔도 안 괜찮으신 거죠. 도연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머니가 아프셨으니까요.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택시 타시면 되죠. 택시비도 만만치 않아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병원 가시는데 그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희는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정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도연은 일어서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깐 멈춰서더니 뒤를 돌아봤어요. 제가 모시는 게 의무는 아니잖아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물론이죠. 의무는 아니죠. 다만 좋은 일을 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해서요. 도연은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나갔습니다. 정희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죠. 책임? 내가 뭘 책임져야 하는데? 정희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어요. 단순히 도와드린 것뿐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책임을 지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받은 남편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뭘 했어? 조심하라고 했잖아. 나도 알아요. 근데 어떡해요? 할머니는 죄가 없는데. 할머니가 문제가 아니라 아들이 문제지.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춘자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만 아들이 이상했던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선 그어. 더 이상 태워드리지 마. 그럼 할머니한테 어떻게 말해요? 할머니한테는 정중하게 말하면 돼. 아들한테는 단호하게 하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실행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5층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춘자가 서 있었어요. 정희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춘자도 정희를 보고 잠깐 멈칫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희 씨, 춘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어요. 네, 할머니.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이었어요. 지금 말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좀 어려워요. 그럼 내일은요? 할머니, 죄송한데요. 앞으로는 제가 태워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춘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드님이 걱정하셔서요. 혹시 차 안에서 다치시면 어떡하나 해서요. 정희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춘자의 얼굴은 점점 차갑게 변했어요. 차 한 번 태워드린 게 그렇게 큰 일이었을까요? 춘자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큰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별일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더 이상 별일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괜찮아요. 제가 택시 타면 되죠. 춘자는 차갑게 말하고는 지팡이를 짚고 엘리베이터를 내렸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정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정희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참았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12층에 도착해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닫자마자 정희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터졌습니다. 억지로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죄책감, 분노, 허무함. 그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정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누군가를 도왔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죠? 정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얼굴을 씻고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정희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미라였어요. 정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아까 5층에서 춘자 할머니 보고 내려왔는데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응, 괜찮아. 무슨 일 있었어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도연이 찾아온 것, 춘자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것, 그리고 춘자가 한 말까지. 섬이라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 잘하셨어요. 잘한 게 아니야. 할머니한테 상처 준 것 같아서. 상처 준 게 아니에요. 언니가 자신을 지킨 거예요. 섬이라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정희는 작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 집 아들 조심하세요. 끝이 아닐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그 사람은 물러서지 않아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그 사람 때문에 피해본 사람 있어요. 정희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끝이 아니라니. 뭐가 더 남았다는 걸까요? 전화를 끊고 정희는 다시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졌죠.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 될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 정희는 자신과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더 이상 끌려가면 안 된다고. 밤이 깊었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도연이 또 찾아올까요? 춘자는 정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겠다는 다짐만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날도 정희는 평소처럼 반찬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치통 뚜껑을 덮고 냉장고 문을 닫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문춘자님 보호자분 맞으십니까?
순간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보호자? 정희는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네, 저는 보호자가 아닌데요. 저희 병원 기록에는 보호자 연락처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혹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정희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게 내려앉는 게 느껴졌어요. 손끝이 차가워지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집어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접수창구 앞에 선 정희는 직원 지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기요, 문춘자님 보호자 연락처가 왜 제 번호로 되어 있는 건가요? 지우는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아드님께서 직접 작성하셨어요. 항상 같이 오시는 분이라고 하셔서.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항상 같이 오는 분? 그건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보호자는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가까스로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저는 그냥 한두 번 태워드린 거예요. 보호자는 아드님이시잖아요. 지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수정해 드릴게요. 다만 최근 진료비 중 일부가 미납되어 있어서요. 정희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진료비까지? 정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병원을 나왔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내내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핸들에 이마를 기댔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이건 좀 심각한데 증거 같은 거 남아있어? 증거요? 정희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증거. 자신이 선의로 도왔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문자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과 주고받은 메시지들, 애매한 문장들이 하나둘 보였어요. 어머니 허리 괜찮으신지요라는 문자, 혹시 그날 급정거 때문에라는 문장. 정희는 스크린샷을 하나하나 저장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누르기도 어려웠어요. 다음 날 정희는 정비소를 찾아갔습니다. 태식은 차 문의 스크래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이거 언제 났어요? 춘자 할머니 지팡이 끝에 살짝 긁힌 거예요. 한 열흘 전쯤? 태식은 사진을 몇 장 찍어주면서 말했습니다. 누나, 좋은 일 했다고 누나가 손해보면 안 돼요. 이것도 날짜 기록해두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걸 해야 하지? 그저 한번 태워드렸을 뿐인데. 정희는 차에 돌아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어요. 그날 병원 주차장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던 장면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차가 끼어들었고 정희는 충돌을 피하려고 급하게 멈췄어요. 춘자가 아야하고 짧게 신음했던 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정희는 영상 파일을 USB에 복사했어요. 파일을 저장하는 내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며칠 뒤 서미라가 정희를 찾아왔습니다. 서미라는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희 씨, 나 그날 봤어요. 병원 앞에서. 뭐요? 도연 씨가 춘자 할머니한테 뭐라고 하는 거. 멀리서 들렸는데 정희 씨한테 말 잘해라고 하더라고요. 목소리 톤이 좀 이상했어요. 정희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서미라의 말이 사실이라면 도연은 처음부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정희를 이용하려고. 아니, 어쩌면 책임을 떠넘기려고. 정희 씨, 필요하면 내가 증인 서줄게요. 진짜로. 서미라의 손이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겨우 말했어요. 고마워요. 그날 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춘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무거운 진료 봉투를 들고 있던 그 모습, 차 안에서 창밖만 바라보던 조용한 뒷모습. 정희는 그 순간들이 진짜였다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다음 날 춘자를 만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파트 로비에서 춘자를 기다렸어요. 오후 2시쯤 춘자가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춘자는 정희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할머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춘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이 예전과 달랐어요. 차갑고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할 말 있어요? 정희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저 병원에서 연락 왔더라고요. 제가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저는 그런 거 동의한 적 없어요. 춘자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춘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그랬나 보네요. 미안해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춘자는 이미 도연에게 무언가를 들은 듯 했어요. 정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다른 뜻은 없었어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하더니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어요. 정희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춘자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리해둔 증거 파일들, 블랙박스 영상, 문자 내역, 사진들. 그걸 바라보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자신을 지키기로. 선의는 소중하지만 그 선의가 자신을 망가뜨리게 둘 수는 없었어요. 정희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정희는 며칠 밤을 뒤척이다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아침 일찍 반찬 가게 문을 열고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하게 만들려고 애썼어요. 여보세요, 도연 씨. 정희입니다. 아, 네. 어머니 일로 연락하신 건가요? 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손함 뒤에 무언가 계산적인 게 느껴졌어요. 정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네. 앞으로 할머니 모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도연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머니가 실례라도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보호자가 아니잖아요. 병원 연락처도 제 번호로 되어 있던데 그것도 빼주세요. 정희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정희 씨, 그게 동네에서 다들 아는 사이인데 그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해 하실지 아세요?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소문, 그런 말로 정희를 흔들려는 거였어요. 정희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도연 씨, 저도 남의 부모님 모신 자식이에요. 효도는 자식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은 아니고요. 하지만 어머니가, 할머니는 택시 타시면 됩니다. 그게 더 편하실 거예요. 정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가게 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조금은 후련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춘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춘자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춘자가 나타났습니다. 춘자는 정희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준비한 말을 꺼냈어요. 할머니,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인사요? 네. 앞으로는 제가 모실 수 없을 것 같아요. 할머니 건강 빌어요. 다만 저는 제자리에서 살겠습니다. 춘자는 한참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춘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춘자는 천천히 문을 닫았어요. 정희는 복도에 홀로 남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걸음을 옮기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동네에서 정희를 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누군가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누군가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반찬 가게와 집을 오갔어요.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미라가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서미라는 두부 한 모를 사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희 씨 괜찮아요? 동네에서 말들이 좀 있던데. 정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틀린 거 아니잖아요. 서미라가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연히 안 틀렸죠. 정희 씨가 뭘 잘못했어요. 오히려 너무 착해서 당한 거지.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미라의 따뜻한 손길이 위로가 됐어요. 그날 밤 정희는 손주와 저녁을 먹으며 문득 말했습니다. 세연아, 할머니가 하나 알려줄게. 뭐요, 할머니? 남을 돕는 마음은 귀한 거야. 근데 그 마음을 함부로 쓰게 두면 안 돼. 알겠니? 손주 세연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착하게 살되 자기 자신도 지켜야 한다는 거. 정희는 세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세연은 잘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밥을 먹었어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정희가 가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춘자였어요. 정희는 깜짝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춘자는 말없이 손에 든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미역이었어요. 정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봉지를 받았습니다. 이게 그냥요. 춘자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정희는 춘자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춘자가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어딘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정희는 봉지 안을 들여다봤어요. 미역 사이로 작은 쪽지가 하나 끼어 있었습니다. 그날 말 내가 성급했네. 정희는 쪽지를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게 사과인지 아니면 그냥 춘자 나름의 인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조금은 마음이 풀렸어요. 춘자도 힘들었을 거예요. 아들과 정희 사이에서. 정희는 쪽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과 나를 지키는 것.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정희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도움을 주더라도 경계를 세우고 원칙을 지키면서 정희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정희는 동네 버스 정류장에서 다른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셨어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제가 정류장까지 같이 걸어드릴까요? 어르신이 고맙다며 환하게 웃었어요. 정희는 어르신과 천천히 걸었습니다. 차를 태워드리는 대신 함께 걷는 거였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정희는 어르신에게 택시 호출앱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택시가 바로 와요. 어렵지 않으시죠? 오, 이렇게 편한 게 있었구나. 고맙네, 젊은이. 정희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돕되 흔들리지 않는 방식. 정희는 자신만의 새로운 기준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의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웠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어요.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았어요. 한 달쯤 지났습니다. 동네에서 정희를 보는 시선도 점차 평범해졌어요. 처음엔 수군거림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금방 다른 일로 바빠졌습니다. 정희는 그냥 자기 일상을 계속 살아냈어요. 새벽마다 일어나 반찬 가게를 준비하고 손주를 챙기고 저녁엔 남편과 함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평범한 하루하루였지만 예전보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어느 날 오후 정희가 가게에서 김치를 담고 있는데 서미라가 들어왔습니다. 서미라는 평소보다 밝은 표정이었어요. 정희 씨,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요. 그래요? 별일 없는데. 그게 좋은 거죠. 요즘 편해 보여요. 서미라가 무 한 개를 집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빙그레 웃었어요. 미라 씨 덕분이에요. 그때 말해줘서 고마웠어요. 무슨 말을요? 제가 틀린 게 아니라고. 그 말이 힘이 됐어요. 서미라가 정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이 들어서 만난 친구지만 이렇게 든든한 존재가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서미라가 가게를 나서며 말했어요. 정희 씨, 앞으로도 그렇게 사세요. 착하되 흔들리지 말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미라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정희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 정희는 다시 김치통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손주 세연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세연은 가방을 던지며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봉사활동 신청하래요. 그래, 뭐 하는 건데? 독거노인분들 도시락 배달이요. 한 달에 2번이래요. 정희는 세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세연이 물었어요. 할머니는 봉사활동 해보셨어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도 했지. 근데 세연아, 남을 돕는 건 정말 좋은 일이야. 그런데 말이야. 네, 내가 힘들어지면 안 돼. 남을 돕다가 내가 무너지면 그건 진짜 도움이 아니야. 세연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정희는 세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무리하지 말고. 알겠니? 네, 할머니. 세연은 잘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희는 세연이 커가면서 천천히 배울 거라고 믿었습니다. 자기를 지키면서도 남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요. 며칠 뒤 정희는 마트에서 춘자를 마주쳤습니다. 춘자는 카트를 밀고 있었고 정희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동시에 멈췄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정희가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춘자도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정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희는 계산대로 향했어요. 줄을 서 있는데 춘자가 저 멀리 고기 코너에서 무언가를 고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정희는 잠시 춘자를 바라봤어요. 춘자는 여전히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걸음이 느렸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자신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한 어르신이 앉아 계셨어요. 정희는 자연스럽게 옆에 앉았습니다.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요즘 같은 날씨가 참 좋아요. 두 사람은 잠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 참 각박해요. 옆집 사는 사람도 모르고, 그래도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이 정희를 보며 웃었어요. 그렇긴 하지. 당신 같은 분도 있으니까. 정희는 가만히 웃었습니다. 어르신과 한참을 앉아 있다가 정희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저 이만 가볼게요. 건강하세요. 그래요, 고마워요. 정희는 공원을 나와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자신만의 방식을 찾았어요. 차를 태워주는 대신 함께 걷고 돈을 주는 대신 방법을 알려주고 모든 걸 책임지는 대신 할 수 있는 만큼만 돕는 것. 그게 정희의 새로운 기준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남편과 함께 저녁 뉴스를 봤습니다. 뉴스에서는 어떤 할머니가 길에서 쓰러졌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요즘 사람들 참 야박해.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긴 한데 무섭기도 하잖아요. 도와줬다가 책임져야 할까봐. 그래도 그렇지. 정희는 텔레비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는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선의를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정희는 자기 방식으로 계속 도울 거예요. 다만 예전처럼 무작정은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내일 동네 복지관에 전화 한번 해볼까 봐. 왜? 봉사활동 신청하려고. 그쪽에서 체계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 남편이 정희를 보며 웃었습니다. 당신 참 그래. 그게 낫지. 혼자 하지 말고. 정희도 웃었어요. 혼자 하지 않는 것. 그게 중요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희는 복지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월요일마다 독거노인 분들께 도시락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이 있다고 했어요. 정희는 신청했습니다. 첫 봉사날 정희는 복지관 직원 은지와 함께 움직였어요. 정희 씨, 감사해요. 요즘 봉사자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같이 다녀주시니까. 두 사람은 여러 집을 돌았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문을 열자마자 환하게 웃었고 어떤 어르신은 무뚝뚝하게 도시락만 받았어요. 정희는 억지로 친절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시락을 전하고 안부를 물었어요. 복지관 직원이 함께 있으니 마음도 편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정희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 선의는 빚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선물에 가격표를 붙이는 순간 모든 게 망가집니다. 정희는 그걸 배웠어요. 이제는 선물을 주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책임도 적당히 나누는 방식으로 살아갈 거예요. 집에 도착한 정희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예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주름은 여전했고 허리도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정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작게 웃어 보였어요. 잘했어, 정희야. 그렇게 정희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잔잔하지만 단단한, 흔들리지 않는 하루하루였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돕는 순간 그 마음까지 계산당할 줄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고마움보다 먼저 권리가 앞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건넸던 그 친절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의 이야기는 좋은 마음에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걸 조용히 알려주고 있을 뿐이죠. 도움은 의무가 아니고 선의는 빚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건 누군가의 기대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친절이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